샬롬 100가지 식물로 읽는 세계사 7번째. 물론 교통과 산업도 완전히 엉망이 되었다. 이 일은 결국 1956년 영국 안에서 석탄 사용을 제한하는 대기오염 방지법이 생겼다. 1962년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나도 당시에 안개를 뚫고 학교에 갔던 기억이 있다. 내 얼굴 앞에 손을 가져다 대도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석탄으로 인해 빅토리아 시대의 낭만적 성공이란 개념이 생겨났다. 그러나 산업화를 순전히 축복으로만 느껴지는 않았다. 로런스의 소설 채털리 부인의 연인은 단순히 성애에 관한 소설이 아니다. 이것은 석탄에 대한 소설이기도 하다. 작품 안에서 채털리 부인과 사냥터기지의 기쁨이 산업화된 국가의 비참함과 대조된다. 성적으로 불능인데다 신체 장애가 있는 남편 크리퍼트 채털리 경은 탄광을 소유하고 있다. 그는 탄광을 현대화하려고 하면서 자연에 대해서는 아무 감흥도 느끼지 않는다. 로런스는 광부에 대해 이보다 더 추할 수 없지만 아직 살아있다. 그들은 모두 어떻게 될까? 석탄이 사라지면 아마도 그들은 다시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라고 썼다. 조지 오웰은 1937년에 출간한 위건 푸드로 가는 길에서 땅에서 석탄을 캐내는 방법에 관했었는데 차분하면서도 생생하고 정확한 기쁨으로 충격을 주었다. 다음 몇 해 동안 석탄 연소로 인한 문제가 더 많이 드러났다. 석탄이 연소할 때 생기는 이산화황과 질소산 화물, 배출물이 대기 중에 수분과 섞이면서 산성비가 된다. 나는 산성비를 막자라는 글귀가 적힌 우산을 들고 다니곤 했다. 또한 석탄은 연소하면서 이산화탄소와 메탄을 내뿜는데 이는 기후변화를 일으킨다. 메탄은 온실가스로 이산화탄소보다 21배나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여전히 석탄을 연소해 전기를 생산한다. 배터시와 윈즈워스의 로츠 로드에서 화력발전소들이 꿀뚝으로 연기를 내뿜는 장면을 기억하는 런던 사람들이 많다. 뱅크사이드 화력발전소는 오늘날 테이트 모던 미술관이 되었다. 이제 대부분의 나라가 석탄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다. 그로 인해 석탄 정점이라는 새로운 계산법이 나왔다. 한 국가가 석탄 사용을 계산적으로 줄이기 시작한 해를 의미하는 말이다. 독일은 1985년을 정점으로 찍었고 미국은 2008년에 정점에 이르렀다. 중국은 석탄 화력발전소를 여전히 새로 짓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무엇이든 가능한 대로 석탄을 대체할 다른 동력원을 활용하고 있다. 석유나 천연가스처럼 비교적 깨끗한 화석 연료를 쓰거나 비싸고 위험한 원자력 기술 혹은 물과 햇빛, 바람 같은 이른바 재생에너지를 활용한다. 석탄의 매장량은 2060년에 바닥날 것으로 추산된다. 그때까지 남은 석탄을 계속 사용하면 지구온도는 이미 예측한 값보다 더 높게 올라갈 것이다. 석탄 분해된 노목과 다른 식물들은 이전으로는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지구를 바꾸어 놓았다. 이 식물들은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을 변화시켰다. 그리고 데이비드 에든버그 경이 말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위기를 일으키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그가 말한 위기는 흑사병이나 세계대전이 아니라 바로 기후위기이다. 17번째 표. 인류 절반의 식탁 위의 주인공, 모내기를 하는 소녀들, 진흙이 묻지 않은 건 그들의 노래뿐이네. 고니스 라이잔의 하이쿠에서 서양인에게는 밥이 음식의 한 종류다. 그러나 세계 인구의 40%에게는 밥이 음식 그 자체다. 그들에게 음식을 먹는 일은 곧 밥을 먹는 일이다. 밥은 모든 것의 중심이고 아마 영혼의 중심일 수도 있다. 광둥어를 쓰는 사람들은 먹자라고 말하지 않는다. 꼭 밥을 먹자라고 말한다. 밥을 먹는다는
라는 의미가 곧 먹는다 라는 의미다. 그들은 아침으로 쌀죽, 점심으로 딤섬을 먹는데 둘 다 쌀이 많이 들어간다. 저녁에는 둥근 탁자에 둘러앉아 밥과 함께 음식 잔뜩 나눠 먹는다. 그들은 밥을 많이 먹는다. 부자든 중산층이 되려고 애쓰는 사람이든 보수가 낮은 일을 하는 일꾼이든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든 누구나 밥을 먹는다. 밥은 곁들이기가 아니라 매끼리 먹는 주식이다. 나는 홍콩이 아직 영국령일 때 주름칼톤 절도로 자주 여행했다. 그런데 그 절도에서 본 귀국하는 중국인 가족들은 모두 홍콩에서 산 전기밥솥을 들고 있었다. 과장이 아니다. 전기밥솥은 모두가 가장 먼저 사는 물건이었다. 벼는 일종의 풀이다. 아프리카가 원산지인 벼와 아시아가 원산지인 벼 두 종이 널리 재배되었다. 벼는 옥수수, 사탕수수 다음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생산량이 많은 농작물이다. 옥수수와 사탕수수는 가축 사료로도 재배한다. 벼는 인간이 먹으려고 재배하는 가장 중요한 곡물로 밀보다도 더 중요하다. 쌀은 전 세계에서 인류가 소비하는 총 칼로리에서 5분의 1가량을 차지한다. 벼는 중국의 양쯔강 유역에서 처음 재배되었다. 벼를 재배한 지 1만 3천 년이 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벼에 대한 전설이 하나 있다. 언젠가 모든 농작물을 쓸어버린 대홍수가 일어났고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다. 그때 개 한 마리가 몸에 씨를 붙이고 나타났다. 사람들은 그 씨를 심었고 그렇게 벼를 발견했다. 인도에서는 7천여 년 동안, 아프리카에서는 3,500여 년 동안 벼를 재배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도 쌀을 알았다. 기원전 4세기에 알렉산더 대왕이 전복 전쟁에 참전하고 돌아온 군인들이 쌀을 가져왔다. 500여 년 전 유럽의 식민지 개척자들은 쌀을 가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갔다. 벼는 보통 1년생 식물로 재배하기 때문에 매번 새로 심는다. 그러나 열대지방에 유리한 조건에서는 베어난 벼의 뿌리에서 싹이 자라날 수도 있다. 이걸 벼라고 부른다. 벼를 베어서 수확할 때 뿌리를 남겨두며 회복해서 새로운 싹이 돋아난다. 이런 식으로 같은 뿌리에서 30년 정도 계속 수확할 수 있다. 벼는 강우량이 많은 지역에서 잘 자라고 상대적으로 노동력이 덜 필요하다. 벼는 전통적으로 논에서 재배한다. 다른 곳에 뿌린 벼씨가 싹이 나서 자라면 적당한 시기에 논에 옮겨 심는다. 이렇게 모내기를 하는 중이나 모내기 한 후에 5에서 10cm 깊이로 논에 물을 댄다. 이렇게 하면 세 가지 장점이 있다. 물이 필요한 벼에 계속 물을 공급할 수가 있고 벼와 경쟁할지도 모르는 식물들을 막는 효과도 있으며 자라나는 벼를 먹어치우려는 동물들이 쉽게 다가오지 못한다. 하지만 관리를 잘 해야 한다. 물이 새는 것을 막지 못하면 논을 관리하려고 해도 소용없다. 오리를 논에 풀어두고 벼를 재배할 수도 있다. 오리가 잡초와 해충을 먹어치우기 때문에 꽤나 도움이 된다. 논에서 벼를 재배하는 관행으로 인해 세계 최고의 장관 중 하나가 만들어졌다. 필리핀 푸른섬 북부 바나웨이의 원주민들이 오랜 세월 동안 직접 일군 계단식 논은 산 전체에 걸쳐 연이어 펼쳐져 있다. 멀리서 보면 믿기지 않는 광경이다. 양쪽 논 사이 좁은 논두렁을 따라 산비탈을 걸을 수 있다. 걷는 동안 정교하게 만든 관계시설을 통해 숲이 우거진 산꼭대기에서 바다까지 흘러내리는 물소리가 내내 귓가에 맴돈다. 2000여 년 전에 가장 기본적인 도구들로 그 계단식 논을 만들었으리라 짐작한다. 그 논의 면적은 1만 제곱킬로미터가 넘고 길이를 모두 합하면 2만 킬로미터에 이른다. 지구 둘레의 절반 정도다. 태산같이 큰 쌀의 중요성을 찬양하는 대지예술 같다. 벼를 재배하기 위해 반드시 땅에 물을 댈 필요는 없다. 그러나 물을 대지 않고 재배하면 노동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 잡초를 더 많이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벼를 추수한 다음 나라를 찧어 겉껍질을 벗기면 현미를 얻을 수 있다. 그 다음 보통 쌀겨와 신운을 제거해 백미를 만든다. 백미는 현미보다 보관하기 좋지만 영양분은 더 적게 들어있다. 히피 시대에는 현미가 인기였다. 기존 사회가 바보라고 버린 경이로운 음식으로 여겼다. 밥 디런은 1964년 앨범 모든 걸 집으로 가져오기에 실린 노래에서 현미를 언급했는데 배고파 죽겠다고 했더니 현미와 해초, 더러운 핫도그를 준 여성에 대해 불평하는 내용이다. 진지하게 이야기하자면 흰쌀밥만 먹으면 티아민, 비타민 B1이 부족으로 생기는 각기병이 걸릴 수 있다. 현미는 백미보다 디아민을 10배나 많이 함유하고 있고 좋은 섬유질도 풍부하다. 쌀은 끓여서 먹어야 한다. 물을 흡수해야 맛있어진다. 쌀을 먼저 볶은 다음 끓일 수도 있는데 리소트, 필레프, 비리아니 등 여러 나라 음식이 그런 방법으로 맛을 돋군다. 쌀은 몇 끼니 쌀을 찾지 않은 곳에서도 중요한 식재료다. 그러나 쌀 때문에 불편한 감정이 생기기도 한다. 엉클 벤스 라이스는 쌀을 살짝 익힌 후 포장해서 판매하는 제품이다. 이러면 일부 영양분은 보존하면서 바구미가 생기지 않게 먹을 수 있다. 195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쌀 브랜드였다. 그런데 그 상품의 포장에 흰머리 아프리카계 미국인 얼굴이 등장한다. 예로부터 나이 많은 노예는 하이는 엉클이라고 불렀기에 지금 보기에는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 있다. 대부분 문화권에서는 보통 우유와 설탕을 넣고 만드는 쌀 푸딩, 한국에서는 다락죽 혹은 우유죽의 종류의 음식이 있다. 쌀 푸딩은 예로부터 어린이나 병약자와 관련된다. 쉽게 소화되면서 영양분이 많은 음식이기 때문이다. 시타르타 가우마타가 깨달음을 얻기 전에 마지막으로 먹은 음식 쌀 푸딩, 유미죽이었다고 한다. 이후로 사타르타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에서 벗어나 중도를 따르는 여정을 시작했다. 영국에서는 쌀푸딩이 예로부터 따뜻한 건전함과 연관된다. 동화 곰돌이 풀을 창작한 밀른이 쓴 쌀푸딩이라는 시가 이렇게 시작한다. 메리 제인에게 무슨 일이 있나요? 그녀는 있는 힘껏 울고 있어요. 그리고 그녀는 저녁도 먹지 않을 거예요. 다시 쌀푸딩이네요. 메리 제인에게 무슨 일이 있나요? 1960년대 이른바 녹색혁명 시대에는 기적의 쌀을 만들어내려고 했다. 병충해에 강하고 축 처져서 상하는 일이 없고 더 짧고 단단하며 수확량은 훨씬 더 많은 벼를 만들어내려고 했다. 그러나 척박한 토양 등 여러 이유로 기대한 바는 이루지 못했다. 요즘은 벼 재배를 하는 논에서 메탄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문제다. 논에 물을 대서 산소가 부족해지면 토양에서 특정 박테리아가 번성한다. 그러면 그 토양이 메탄을 내뿜는다. 메탄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온실가스다. 전 세계 메탈 매출량의 1.5%가 쌀 생산으로 발생한다. 인류가 쌀로 술을 만드는 것은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일이었다. 쌀로 만든 술은 쌀 문화의 일부다. 중국은 황주, 일본은 사케라라는 쌀로 만든 술이 있다. 쌀은 또한 맥주 제조에도 많이 사용된다. 예로부터 맥주는 보통 보리로 만들었다. 그러나 옥수수와 쌀도 맥주 제조에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맥주를 부가물 맥주라고 부른다. 쌀을 많이 넣은 맥주는 복잡하지 않고 깨끗하고 상쾌한 맛이 나는 편이다. 사포로와 아사히 같은 상표의 일본 맥주가 그렇다. 버드와이저 역시 보리뿐 아니라 쌀을 사용해서 만든다. 쌀가루는 다양한 곡물 가루를 혼합해 만드는 경우가 많은 글루텐 프리 밀가루를 만들 때도 사용한다. 많은 사람에게 쌀은 거의 공기와 같은 존재다. 그들 삶에서 쌀이란 서양인의 삶에서 빵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삶의 일부라기보다 삶 자체이고 내일로 나아갈 힘이다. 18번째, 서양 맺고 세상에 좋거나 나쁜 식물은 없다. 잡초와 황야가 영원히 남아있길. 제라드 멜리 호킨스의 시 인버스네이드에서
서양 맥꽃은 놀랍도록 아름다운 식물이다. 나팔 모양의 흰색과 분홍색 꽃을 굉장히 무성하게 피워낸다. 기차 창문 너머로 보면 종종 꽃 울타리로 바뀌어버린 절책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식물을 싫어하는 사람도 많다. 서양 맥꽃은 끈질긴 생명력으로 자라나면서 뻗어나가는 게 탁월하다. 이것은 인류가 추구하는 목표이기도 하다. 하지만 서양 맥꽃은 인간을 불편하게 만든다. 우리가 먹을 거리를 얻거나 보고 즐기려고 키우는 식물들을 빙빙 타고 올라가면서 그들의 공간과 햇빛, 비, 영양분을 빼앗기 때문이다. 서양 맥꽃은 일단 자리 잡으면 제거하기가 정말 어렵다. 인류가 1만 2천년 전에 농업을 발명하면서 역사의 흐름은 바뀌었다. 인류가 농사를 지으면서 정착지와 이웃이 생기고 안정감을 얻고 서로 협력하고 전쟁하고 지배 계급이 생겼다. 이런 모든 상황 때문에 인류는 식물을 선택했다. 인류 문명은 여기에 이 식물을 심고 저 식물은 심지 말자라는 결정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식물은 좋고 다른 모든 식물은 나쁘다. 우리는 예로부터 삶의 일과 놀이, 사랑과 미움 등 끊임없이 이분법으로 나누어 본다. 그중 선과 악으로 나누는 이분법이 가장 중요하다. 아마도 인간은 농사를 지으면서 밀은 좋고 밀과 경쟁하는 식물들은 나쁘다고 단순하게 이해하면서 이런 개념에 사로잡혔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마태복음에도 분명하게 나온다. 예수는 원수가 잡초를 뿌리고 간밭을 비오려 든다. 주인은 지금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인들에게 이야기한다. 추수 때 잡초를 먼저 뽑은 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 버리고 밀은 거두어 곳간에 들이라고 명령한다. 예수는 이 비유를 대해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자녀들이요 잡초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잡초씨를 뿌린 원수는 악마요 추수 때는 세상이 끝나는 날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라고 설명한다. 밀은 천사의 식물이고 잡초는 악마의 식물이다. 밀이 좋고 잡초가 나쁘다는 사실은 말할 것도 없이 명백해서 강력한 비유다.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서 잡초로 번역된 단어는 그리스어로 쓰인 원서에서는 지자니아다. 나중에는 목초의 일종의 독보리로 번역되었는데 둘 다 더 자랐을 때는 밀과 비슷해 보인다. 우리를 방해하는 식물은 우리는 잡초라고 부른다. 정원에서 아이들이 괭이질하는 어른에게 이건 꽃이에요? 잡초예요? 라고 묻는다. 둘 중 하나여야 한다. 거기에 있어야 하거나 있지 말아야 하거나 거기에 있지 말아야 한다면 잡초, 즉 완전히 나쁜 식물이다. 프랑스어로 잡초는 모베 에르부인데 나쁜 풀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잡초를 뿌리 뽑는 것은 옳은 일이다. 잡초를 처리하는 능력은 기본적으로 식물뿐 아니라 잡초를 통제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도 삶과 죽음이 걸린 문제다. 선택한 식물들을 잘 키우고 다른 식물들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능력에 공동체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원치 않은 식물 종류에 대한 비난투의 용어들은 그 식물로 인한 도덕적 실패를 암시한다. 그 땅을 돌보는 사람에게 도덕적 실패에 대한 비난이 향한다. 그 자리 없는 이웃들의 단점을 들먹이는 일이 주말 농장에서 채소를 키울 때 즐거움 중 하나다.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나팔 모양의 분홍색 서양 맥꽃이 장득 자리를 차지한 밭을 보면서 돌보지도 못하면서 주말 농장을 왜 하는가야 하고 흉본다. 서양 맥꽃은 끈질긴 생명력으로 경제 작물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위협하는 몇몇 식물 가운데 하나다. 영국의 농부들을 괴롭히는 주요 식물로 갈퀴 덩쿨과 꼬리풀 개꽃, 꼬리풀 개쑥가, 들가, 이질풀, 별꽃, 야상 펜지, 방가지똥, 명아주, 냉이 엉겅퀴 아제비, 미나리과 잡초, 소리쟁이, 마디풀, 양귀비, 그리고 서양 맥꽃이 있다. 서양 맥꽃은 유럽과 북아메리카가 원산지다. 야생 맥꽃은
18세기 곡물과 함께 우연히 아메리카에 전해졌다. 지금도 농사에 해를 끼치는 식물 가운데 하나다. 서양 맥꽃은 다른 식물의 줄기 표면을 타고 오르며 짓누른다. 조건이 맞으면 너무 빨리 자라고 인간이 재배하는 대부분의 식물보다 성장 속도가 빠르다. 겉으로 보이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진짜 문제는 뒤엉킨 거대한 뿌리다.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란 어렵다. 우리는 자연이 적대적이어서 먹을거리를 빼앗아 우리를 말려 죽이려 한다고 쉽게 과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서양 맥꽃의 뿌리는 땅속으로 9m 정도까지 자란다. 30m까지 자랐다는 주장도 있다. 20년이 된 씨앗에서 싹이 나서 자랄 수 있다. 잘라난 뿌리에서도 되살아나기 때문에 뿌리를 잘라도 소용없다. 서양 맥꽃을 이렇게 저렇게 없애라고 권하는 말은 아주 많이 들린다. 7년 동안 3주에 한 번씩 쟁기질을 하면 서양 맥꽃을 없앨 수 있다거나 식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빛을 차단하는 뿌리 덮개로 5년 동안 빛을 차단하면 서양 맥꽃을 죽일 수 있다는 말도 있다. 그러나 덜 극단적인 방법도 있다. 정원에서 6개월 동안 뿌리 덮개를 덮어둔 다음 덮개를 벗긴다. 그 다음 땅을 간다. 그 후 눈에 보이는 서양 맥꽃의 줄기를 모두 뽑아낸다. 이렇게 노동 집약적인 방법은 작은 땅에서는 효과가 있지만 위험할 수도 있다. 살려두려는 식물까지 쉽게 질 수 있어서다. 3년 동안 인정사정 없이 벌초하면 그 식물을 없앨 수 있을지 모른다. 끈질기게 노력하라. 꽃을 피울 틈을 주지 말라. 그러나 제초제를 사용해서 해결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 방법 역시 보호해야 하는 식물마저 해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서양 맥꽃에 직접 바르는 제초제도 있다. 글루포세이트를 사용하는 제초제는 서양 맥꽃과 다른 많은 잡초를 제거하는 데 효과가 있다. 아주 널리 사용되는 제초제다. 우리는 그것을 단지 사악한 식물만을 골라 죽이기라도 하는 듯 잡초 킬러라고 부르길 좋아한다. 글리포세이트는 1970년에 몬산토에서 처음으로 만들어냈다. 몬산토는 농업용 화학 제품과 생명공학 관련 미국 기업으로 1901년에 설립되었고 2018년에 바이렐에 팔렸다. 글리포세이트는 전 세계에서 널리 사용되는데 라운드업이라는 상표의 몬산토 제품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글리포세이트에는 무분별한 사용 말고는 여러 문제가 있다. 글리포세이트는 음식에도 들어가는데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글리포세이트가 인간에게 암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발표했다. 글리포세이트의 내성이 있는 변종식물도 생기기 시작했다. 북아메리카에서는 이 제초제의 무분별한 사용이 아스클레피아스 성장에 영향을 끼쳤다. 아스클레피아스는 제왕나비 애벌레가 먹는 식물이다. 제왕나비는 먼 거리를 이동하기로 유명한데 최근 개체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이제 몇몇 나라는 글리포세이트 사용을 금지했다. 서양 맥꽃을 비롯한 다른 원치 않는 식물을 없애는 방법이 애초에 그들로 인해 생긴 문제만큼이나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인류는 1만 2천년 동안 온갖 방법을 동원해 몇몇 종의 식물과 전쟁을 벌여왔다. 인구가 늘어나면서 식량을 위해 수확량을 늘리는 기술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어떤 식물이 좋고 어떤 식물이 그렇지 않은지 선택해 왔다. 그런 선택의 효과는 광범위하고 다단하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명백하게 좋거나 명백하게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식물은 결코 없다. 19번째, 개양귀비. 전쟁의 tum바구니에서 피어난 꽃. 소처럼 죽어간 저들을 위해 어떤 애도의 종을 울리는가. 무시무시한 분노에 찬 종소리뿐. 윌프레드 오어넷이 불우한 청춘을 위한 찬가에서 선홍색 꽃이 피는 개양귀비는 오랜 세월 곡식밭에서 흔히 보였다. 일단 자리 잡고 나면 농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고 제거할 수는 없었기에 미리 녹색으로 황금빛으로 익어갈 무렵에는 양귀비의 붉은 꽃이 더해져 풍경을 더욱 빛냈다.
조가 집은 건물이 있는 들판에서 그렇게 경기를 한 적이 있다. 한쪽 경계선 옆에 들판에는 쌓아모은 말들이 풀을 뜯고 있었고 다른 쪽 경계선 옆에는 양귀비 꽃으로 빨갛게 물든 밀밭이 있었다. 교회 시계는 3시 10분 전에 영원히 멈춰 있었고 변화구와 낮게 던지기, 드루쇼, 롱스톱 같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의례대로 경기를 진행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양귀비에 무심할 수가 없다. 양귀비는 그저 농경지의 평범한 잡초가 아니다. 양귀비는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하나의 농작물만 재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농촌 전체에 요란하게 광고해 농부를 난처하게 만든다. 그러나 스쳐 지나가는 농부가 아닌 사람들은 양귀비를 보면 밀려드는 향수를 느낀다. 그저 아름답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이 결코 알지 못했던 시대를 생생하게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다. 양귀비는 농경지에서 특히 잘 자란다. 양귀비 씨앗은 오래 살아남는데 20년 동안 땅속에 있다가도 땅을 일구면 싹을 틔운다. 농사를 지으려면 땅을 갈아야 하니 농경지가 양귀비에게 유리한 것이다. 양귀비는 밀을 출사하기 전에 꽃을 피우고 씨앗을 퍼뜨린다. 밀을 출사할 때쯤에는 양귀비 씨들은 이미 다음 해를 준비하고 있다. 양귀비 씨앗은 바람에 흩어진다. 꽃잎이 떨어지고 씨앗 머리만 남아서 바람에 흔들리며 씨앗을 흩날린다. 양귀비는 봄과 여름 내내 꽃을 피운다. 이렇게 묵묵한 점이 인간이 통제하는 환경에서는 언제나 장점이다. 또 양귀비는 약간의 독이 있어서 풀을 뜯는 동물들에게 먹히지도 않는다. 양귀비는 유럽 그리고 파키스탄 동쪽의 아시아 지역 대부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북쪽으로는 스칸디나비아와 발트의 연안국에까지 있다. 오늘날 농경지에서는 양귀비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앞장에서 이야기한 제초제, 특히 글리포세이트를 사용하면서 양귀비가 흩어졌는 밀밭은 사라졌다. 농업은 더 효율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하게 되었지만 시골 풍경은 인간의 감각을 효율적으로 만족시키지 못하게 되었다. 영국에서 양귀비는 지역의회가 풀베기에 지나치게 열을 올리지 않는 지역의 길가에서 볼 수 있다. 그 양귀비는 다른 종류의 양귀비와 구분하기 위해 여러 이름으로 불렸다. 들양귀비나 보통 양귀비, 밀양귀비, 붉은 양귀비, 브랜더스 양귀비라고 불렸다. 양귀비는 정원식물로도 길러졌는데 재배 품종에 따라 노란색, 주황색, 분홍색, 흰색의 놀랍도록 선명한 꽃을 피운다. 영국에서는 특히 빨간색을 정말 중요하게 여긴다. 제1차 세계대전 동안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블랜더스 플랑드르의 들판에 피었던 양귀비도 빨간색이었다. 영국에서는 양귀비가 전쟁에서 숨진 군인을 추모하는 꽃이자 애국심의 상징이 되었다. 종전 기념일이면 영국 군인들은 희생을 기억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빨간 양귀비꽃 배지나 브로치를 단다. 양귀비는 상징의 힘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것이 얼마나 쉽게 변질되는지도 보여준다. 영국에서는 양귀비꽃 배지를 달았는지 여부가 한 사람의 미래에 심각한 영향을 줄 때도 있다. 심지어 양귀비가 총리를 몰락시킬 수도 있다. 영국의 전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은 왼쪽 가슴에 양귀비꽃 배지를 단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곤욕을 치렀다. 배지를 실제로 달고 찍은 사진이 아니라 합성 사진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양귀비는 일군 땅에서 잘 자란다. 제1차 세계대전 때 전례 없이 땅을 파헤치면서 양귀비가 엄청나게 많이 피어났다고 한다. 양귀비는 길게 이어진 참호들 사이, 즉 대치하는 양쪽 군대 중간에 있는 무인지대에서 자라나 밝고 선명한 꽃을 피웠다. 서부 전선은 벨기에의 두 지방, 프랑스의 한 지방에 걸쳐 있었다. 합쳐서 프랑드르라고 부르는 지역인 파스샹달과 이프루도 서부 전선에 포함되었다. 오랜 전쟁 때문에 우리 대부분은 이 지역을 프랑드르 들판으로 알고 있다. 캐나다의 의사이자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중령 존 맥크레가 쓴 시
프랑드로 들판에가 유명하다. 단순하지만 감동적인 이 시는 대를 이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시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프랑드로 들판에 양귀비들이 자라내 줄줄이 늘어선 십자가들 사이에서 존 맥그레는 제2차 이프로 전투 후에 이 시를 썼고 1915년 영국 잡지 펀치의 시를 발표했다. 죽은 자가 보낸 메시지 형식을 띤 시로 계속 싸우라는 명확한 메시지가 담겼다. 역시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시그프리드 서순과 윌프레드 오원 같은 매우 훌륭한 시인들이 표현한 괴로움과 절망이 이 시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전쟁은 계속되어야 하고 그래야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메시지만 있다. 여기에서 양귀비와 핏빛 그리고 전사자라는 방정식이 영원히 자리 잡는다. 1878년에 태어난 프랑스 여성 아나블이 처음으로 그러한 아이디어를 냈다. 그녀는 프랑스 문화 단체인 앙리앙스 프랑세제 강사로 영국과 미국에서 일했다. 그녀는 결혼 후 호칭인 계랭 부인이라는 이름으로 지칠 줄 모르는 기금 모금자로 기억된다. 그녀는 제1차 세계대전의 공식적으로 끝난 11월 11일 종전기념일에 과부와 고아, 참전 용사들을 위한 모금에 집중하자는 멋진 제안을 했다. 더욱 멋진 것은 양귀비를 상징으로 삼자는 아이디어였다. 그녀의 제안은 받아들여졌다. 11월에는 양귀비꽃이 피지 않기 때문에 천이나 종이로 인조 양귀비를 만들어 착용하는 일이 중요해졌다. 이후 종전기념일은 양귀비의 날로 불리게 되었다. 양귀비는 지금도 기금 모금의 수단이 되고 있다. 영국 제향군인회는 양귀비를 활용해 기금을 모금한다. 이 단체는 전현직 군인과 가족들을 지원한다. 2018년에는 양귀비 캠페인으로 5천만 파운드 897억 원 정도를 모았다. 양귀비로 전사자를 추모하는 행사는 캐나다 시인과 프랑스 여성의 아이디어로 시작되었고 다른 나라들에서도 열린다. 그런데도 영국에서는 철저하게 명백하게 영국적인 행사로 여긴다. 양귀비꽃을 다는 일은 점점 더 중요해졌다. 양귀비꽃은 10월 중순부터 정치인들의 옷깃에서 보이기 시작한다. 텔레비전 뉴스 진행자들은 10월 마지막 주부터 양귀비꽃을 달고 어떤 이유로든 텔레비전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금방 따라서 단다. 양귀비꽃은 의무적으로 다는 기간은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 양귀비꽃을 달지 않고 텔레비전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비난받는다. 전사자들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았다고 비난받는 신분들도 있다. 나의 할아버지는 제1차 세계대전 중 그리스 살로니카 전투에서 싸웠고 병장까지 진급하셨다. 할아버지는 양귀비꽃을 의무적으로 달자는 제안에 경악하셨을 것이다. 분명 달지 않으려고 하셨을 것이다. 양귀비는 정치적 상징으로서 가지는 힘은 그것이 정치적이지 않다는 주장에서 비롯된다. 끝.